당연히 제가 듣기로는 오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포럼에 오면서 과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이 대단하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만 바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인사드릴 수 있는 거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많은 강사님들이 나오네요. 바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거 같습니다. 글로벌 경쟁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펼치고 계신 대한민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죠?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됐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그동안 오셨던 정치, 정계, 또 기업,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뭐 기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제목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과연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럴 텐데 제가 나름대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회사를 일구어 오시는 동안 저는 이 한국과 또 중국 또 해외에서 많은 그 나름대로 국익과 또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미는 없지만 근데 이건 재미보다도 아마 우리 3월 초에 큰 사건이 일어났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난 3,000여 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한 산불 사고처럼 우리 기후위기라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건강과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업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온실가스라든가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저는 지금 서울시서부터 각 그 정책 자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은 기업인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의 기후 환경에 대한 국제 동향 그리고 그럼 기업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이게 우리한테 위협인가 그리고 이 위협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 그래서 이런 간단한 내용으로 해서 아침 시간 무겁지 않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왜 우리가 기후변화 실천연대를 하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NGO 단체에 무슨 환경운동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절대 뭐 환경운동가 그러면 요새는 뭐 머리띠 들고 막 항의하고 데모하고 이거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국내에서 건축공학을 했습니다. 저도 아주 일반적인 건축공학을 하고 또 해외에 저는 반도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주재원으로 생활을 했고 그래서 그런 이 학술 활동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단순히 제가 어떤 그 개인적 어떤 이 역량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함께 뭔가 사회에 바로 여러분들처럼 어떤 사회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사례들 이렇게 보면 학교도 많은 제가 뭐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뭐 한양대라든가 이쪽에 많은 후학들을 또 양성을 하면서도 뭔가 좀 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뭐 이런 책도 쓰고 또 이런 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런 반도체에 실질적으로 저는 실무와 어떤 이론을 겸하고 이제 학교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대화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분야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반도체라든가 뭐 해외 등등등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특별한 경험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오늘자 첫 신문에 났습니다. 한국의 1, 2호 학자가 최고의 학자가 한국에서 버린 학자를 중국에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모셔봤다라는 오늘 그 첫 신문에 나온 게 있습니다만 바로 지금 현재 국내 인재들이 다 지금 해외로 떠나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제가 공교롭게도 여기 보시면 중국의 BOE라는 국영그룹의
제가 수석과학자 임원을 또 이렇게 스카우트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연 중에 시간이 된다면 과연 국내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제가 왜 중국의 구경 그룹에 또 이렇게 가게 됐는지 그런 내용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이라 이거고. 자, 기후변화 실천연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조선하면 뭐 환경운동가 아니야?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소리를 너무 들어갔고 굉장히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왜? 환경운동가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띠만 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뭔가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나쁜 이미지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대로 그동안에 이 학술과 또 실무 또 학교에서의 많은 경험을 통하고 특히나 기후위기에 가장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어떤 원인이 되고 있는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한 1200회 이상 강연을 하고 사실 한 3만여 명을 이렇게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목적은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저는 송파에 사는데 오면서 보니까 안개가 쫙 꼈습니다.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대기질이 세계에서 가장 나쁜 쪽에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천풍명월이라고 했던 것은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다시 찾아올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저 프랑스의 프루아 공대라고 유명한 공과대학이 있는데 2018년에 한국의 연구진들하고 이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공기질이 우리 사람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했는데 지역에 따라서 5년 이상 수명이 단축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2018년에 매경에 크게 일면에 실렸었던 사건인데 가장 나빴던 데가 어딜까요? 혹시 한번 이거 하나 말씀해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빠서 수명이 5년 이상 단축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연구 결과가 실제 나왔었습니다. 어느 지역일까요? 울산이요? 궁금하시죠? 공기질 때문에 5년이 수명이 단축이 된다고 할 정도면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기후변화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안타깝게도 아까 어느 분이 의장님이 고향이 당진이신 것 같던데 안타깝게도 충남 당진 쪽입니다. 당진 왜 그럴까요? 제철소 화력발전소 그 원인 두 번째가 바로 중국하고 인접이 되어 있는 이 서해입니다. 이게 실제 5년 이상 중국에서는 도시계획을 할 때 40% 이상이 대기질하고 수명하고 연관이 된다 해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대해서 제가 가장 큰 배경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늘 간과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처럼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저는 정당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 주중 대사관처럼 중국에서 아까 간단히 프로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LG그룹에 반도체로 시작을 해서 또 중국에 프로젝트를 실제 갔었습니다. 끝나고 거기서 또 한국에서 박사를 하고 중국을 갔는데 야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 딱 갔더니 저는 한 1조 프로젝트에 그때 담당 주무 팀장으로 갔는데 거기 미리 나가 있던 많은 분들이 그 회장님들이지 이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소위 얘기하는 외주 이 사업권을 달라고 저한테 오길래 처음에는 그냥 이 한국분이니까 인사만 하다가 나중에 식사를 하자고 해서 몇 번을 거절하다가 한 번 딱 갔습니다. 갔더니 꼭 그 통역을 하나 데리고 다녀요. 여지껏 조선족을 하나. 식당을 중국 식당 갔더니 웬걸 중국을 하나도 못하는 거야. 말을 한마디 못하는 거야. 중국어를. 30년 됐다고 하는 분인데
물론 언어에 대한 것은 뭐 다 그 각자의 어떤 그 스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사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재원으로 갔다가 야 이거 아니겠구나. 나중에 훗날 제가 이 프로젝트가 마치고 나면 결국은 한국으로 올 텐데 내가 그럼 중국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중국 전문가라는 것은 라이센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뭐 변호사라든가 무슨 뭐 이런 라이센스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박사 학위를 또 하게 된 겁니다. 뭐 다른 큰 목적도 없었고 중요한 거는 훗날 내가 중국 전문가 소리를 들으려면 라이센스도 없고 그렇다면 내가 뭐 학업을 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박사 학위를 하는 순간부터 저는 중국에서의 이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건 뭐냐면 거기에서 언어 자체를 모르고 문화를 모르고 접근하는 또 만나는 사람이 한정이 돼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학위를 끝나고 나는 순간 저는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중국 친구들이. 그래서 들어와서 했더니 바로 그때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3%를 전문가로 확보를 해라. 그래서 저는 반도체 분야에 클린룸 분야에 해외 경험도 있었고 학위도 있었고 또 중국과 한국의 학위 박사학위가 있었다 보니까 삼성에서 이제 스카웃이 돼서 제가 삼성의 핵심 인재로 가서 기술 전략을 하게 된 터에 그때 바로 중국에서 비용이라는 데서 또 초청이 와서 제가 거기서 한 10년 하자는 걸 한 5년 정도 하고 제가 이제 돌아온 사건인데 사례인데 그때 바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 국내에 많은 대사관 제가 이제 대사관 민간 역할을 하면서 인민대회당이라든가 등등 많은 활동을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200회 이상 강연을 하게 됐던 사례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렇게 강연을 짧은 시간에 보통 한 3시간 정도 해야 저도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릴 텐데 준비한 건 많은데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는 엄청난 건강 위협을 받고 있고 두 번째 국제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탄소세라고 들어보셨어요? 탄소 배출 거래제 이게 지금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많은 국내 기업들이 지금 삼성 반도체라든가 서한으로 가 있는 또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기업들의 지금 현재 실무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탄소 배출 거래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황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탄소 중립의 정의라든가 기후변화 관계 이런 것들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하실 겁니다. 매스컴 통해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산불 피해가 돼서 얼마나 피해를 지금 현재 중간 집계 나름대로 중간이라기보다는 경북 지역 보에서 발표한 이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 산불로 아마 이 중에도 그 가족이나 친지들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번 산불에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세 가지 요인이 더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발생 원인은 뭐라고 나왔죠? 인재로 나왔죠. 그 인재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조심을 하면 되는데 인재의 플러스 이 세 가지 요인이 첫 번째가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첫 번째가 바로 고온이 연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 지역이 평균 우리가 3도씨 로 이렇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평상시보다 평년 대비 1.9도가 높았습니다. 계속 고온이 지속이 됐다는 거. 두 번째는 그쪽에 이제 물론 고온이 되니까 습도도 이제 낮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더한 게 바로 의성 지역, 산불의 중심지 있던 의성 지역이 시속, 우리가 초속이라고 보죠. 25m/s 바람이, 강풍이 순간적으로 계속 불었습니다. 발생되고 2, 3일 뒤부터. 그러니 번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우리가 25m/s 풍속이라고 하면 보통 초당 25m를 간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태풍이라고 했을 때 태풍 기준이 17m 이상이 되면 태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25m의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다는 거. 또 하나 세 번째는 우리 연간 강우량이 국내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연간 강우량을 보통 1200mm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2월 평균, 2월, 3월 평균 48mm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뒤에 있습니다만 거기는 1.5mm 막 굉장히 작은 강수량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습도도 낮았고 이 세 가지 원인이 더 크게 피해를 봤던 것이고 지금 피해 복구비는 약 한 2조 7천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다는 거. 그냥 기후위기가 단순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아까 강우량도 말씀드렸고 세 가지 원인인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산림을 녹화를 했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탄소를 흡수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산불이 서울시에서 총 발생되는 그 탄소 배출량이 전체의 보통 4,700만 톤의 그 탄소 배출량이 서울시 전체에서 매년 발생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번 이 산불로 해서 4,052만 톤이 흡수원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흡수원이 없어진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만큼 산불로 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배로 엄청난 우리 지구온난화, 온실가스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산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그럼 방법이 뭔가 지금 전체 집계로는 3,600세대 정도가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00세대를 현재 긴급히 지금 짓고 있는데 현재 한 65세대만 공급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도 언제 이재민들이 학교에서 텐트 속에서 나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히 중국 생활 오래 한 장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한 50채 같은 경우 20일 만에 공급을 하겠다고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그쪽 이재민들에게 보급을 해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아주 멋지게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두 번째 챕터는 사실은 이게 우리하고 연관되는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질병관리청의 결과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름철 폭염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서울시 그리고 지금 성동구청의 또 지자체 탄소중립위원으로 요새 위원회가 조회구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집행을 할 때 민간 어떤 기후 환경, 기후 변화에 의해서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좋은 정책을 입안을 할 때는 예전에는 그냥 자문위원이라는 자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심의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는 우리 의원들의 사인이 있어야 집행을 하는 이게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그럽니다. 박사님 이제 우리가 일할 만 납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덥고 이 폭염, 폭설 이런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구에서 정책을 피려고 해도 시민들이 관심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작년 폭염을 겪고 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원인들입니다. 응급실 방문 횟수가 30%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쪽 보시면 연령별로 보시면은 남자가 가장 온열 환자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또 외부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지금 나와 있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질환, 지역별 온열 환자 발생인데 한번 보시면 열 탈직이 2,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55%인데 재미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면 금일 30대 외국인 여성 길 가다 쓰러져 병원 후송.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거는 49, 45도, 46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39도가 넘어가면 사업장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근로 기준법이 나름대로 있어서 그 뜨거울 때는 일을 못하게 돼 있다 보니까 방송에서는 40도가 넘어도 항상 39도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익숙한 중국 내국인들은 다 참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쓰러집니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뭐 경기 쪽이 많다고 하지만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는 것을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통계한 자료가 되겠고, 뭐 장소나 직업별로는 안타깝게도 이런 일반 외부 근로자들, 그래서 혹시 여기도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많으실 텐데 많은 그 폭염 시에는 그런 것들을 적절히 시간을 잘 배정을 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순 노무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다는 거고, 이게 뭐 평균 기온을 이렇게 봐서는 뭐 35도 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40도 이상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예전에 가장 덥다 그러면 어디였었죠? 대구였었죠. 지금 가장 더운 지역이 대구가 아니거든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2030년이 되면 이제 해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수산물들이 열대어 종류로 다 들어옵니다. 지금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동해에서 우리가 이 고기를 어부들이 잡으면 열대어들이 잡히고 있는 현상이고, 또 하나 보통 겨울철에 보면 가장 동남아나 중동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중 뭐 사드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로 해서 중국인 관광객들보다는 중동이나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오는데, 그 중에 겨울철에 굉장히 매니아들이 많이 옵니다. 왜죠? 바로 스키입니다. 눈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2030년이 되면 자연 내리는 눈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내 눈으로 그리고 인공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머지않았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온도 변화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계부담, 목숨의 위협도 위협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생활하는 데는 어떠한 문제들로 다가올 건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가뭄이나 가축 폐사, 수산 양식 이렇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죠. 용수가 부족해지고 농작물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죠? 폭염이 됐을 때 시장 물가들이 변화들이 엄청 많이 하고, 특히 이상기후로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질병입니다. 저는 2002년에 제가 중국을 그렇게 주재원으로 가게 됐는데 2004년에 사스가 있었습니다. 벌써 사스는 옛날 얘기로 넘어갔죠.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게 나왔고, 코로나 직전에 또 뭐가 나왔죠? 메르스도 있었죠. 다양한 질병들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한테도, 지금 중국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원래는 이제 이런 한국의 현황과 중국 사례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이제 기후변화가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제가 좀 방향을 많이 돌렸습니다만, 지금 중국에서는 가장 사스의 발원직을 어디라고 봤죠? 우한이 많이 떴었죠. 우한이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나라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우한이 중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변했습니다. 최첨단 지역으로 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질병들이 또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병은 오늘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네요. 어제 성균관대 특강을 갔더니 거기는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왜 씁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PM 2.5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도대체 PM 2.5는 뭐죠? 우리가 이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비말로 전염이 된다고 하는데, PM 2.5는 2.5 마이크로미터의 먼지 크기입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얼마냐면 0.3 마이크로미터의 먼지인데,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KF90, 95 이렇게 쓰라고 했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덴탈 마스크와 KF95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여러분 KF95는 진짜 식약청에서 그 테스트를 할 때 전체 0.6 마이크로미터 먼지, 많은 눈에 안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게 10 마이크로미터인데 0.6 마이크로미터 먼지를 그대로 벽을 통해서 벌러진 게 95%가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KF 마스크를 쓰는 거고 덴탈은 50%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병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 우리 계속 마스크 없이는 생활을 못합니다. 그 비말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전염이 돼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고, 여러분 전기료 세계에서 가장 싼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전기료 이제 올립니다. 많은 움직임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냉방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후 환경과 그리고 에너지 사용이라든가 도로 균열, 방송에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가 도로가 확 구멍이 나버리고, 그죠? 싱크홀. 이게 이제 그동안 오래 사용을 했던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적 요인이 바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뭐 이거 외에도 농업적인 거, 물 보존 문제, 에너지에 대한 변화, 또 이 생태계에 미치는 것들 많습니다. 이건 뭐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하고. 자, 중요한 게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또 모르고 계시지만 알려고를 묻지는 않는 분들이 많이 있던 게 바로 이 장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온실가스, 탄소 중립, 탄소 얘기를 많이 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온실가스의 요인은 요 6가지 요인입니다. 종합해보면 이 가스를 분석을 해보면. 근데 왜 유독히 다른 HFCs 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산화탄소 CO2만 얘기를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물론 아침 시간에 무슨 대학 강의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신데 제가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오신 기회에 알고 가시면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많은 유해가스 중에 CO2가 90% 이상이 발생이 됩니다. 90% 이상이 온실가스에 영향력을 줍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자꾸 떠들고 외치고 하는 이유가 이 많은 성분들이 이 지구 온난화를 부르고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그 원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장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부에 나가기가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그 유인물에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만 요거 실제 우리 국내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에너지를 쓰고 탄소 발생이 되는 게 우리 공장, 우리 회사, 우리 집,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하시던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내 어느 지역, 어디라고 해도 크게 어쨌든 이게 파주의 LG 단지입니다. LG 단지에 하나 보십시오. 전기 사용량이 일반 우리 아파트 세대로 봤을 때 95만 세대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이 단지에서 다 쓰는 거예요. LCD를 생산하면서. 이해가 되시나요? 거의 95만이면 약 100만 세대에 쓸 전기를 공장 플랜트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공장이 하나가, 두 번째, 연료는 4만 7천 세대. 우리 4만 7천 세대면 아파트만 봐도 어마어마한 세대에서 쓰는 연료를 이 플랜트 공장 시설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용수, 물은 6만 5천 세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이 하이닉스 반도체가 옛날 LG 반도체였는데 지금 청주에 있죠? 거기 물은 어디 거를 갖다 쓸까요? 맞습니다. 대청호에서 큰 2m짜리, 1.5m짜리 반경을 묻어서 대청호 물을 끌어다가 공장에 쓰고 있고, 구미에 있는 전자공장, 반도체들은 어디 걸 써요? 낙동강물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큰 플랜트들은 어마어마한 연료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변의 인프라를 가장 먼저, 우리 이제 건설 기획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장 하나를 세우면서 그 단지를 세우면서 전기 연료 용수들이 어마어마한 100만 세대 이상의 사용할 연료를 쓰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용량은 우리 이 어떤 지구에 어떤 변화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용량들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유럽도 또 시작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이제 선포를 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처럼 강력한 국가와 트럼프라는 그런 힘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계속 10위, 전 세계 10위권의 어떤 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 국제적인 제약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우리한테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이라든가 뭐 국제협력 등등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부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탄소 배출 거래가 실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여의도에 가면 우리 증권거래소처럼 지금 탄소 배출, 만약에 A라는 회사에서 요거 내용 혹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A라는 회사에서 나는 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1년에 100톤을 쓰겠다. 그럼 B라는 회사도 100톤을 쓰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중재가 돼서 협약을 합니다. 근데 딱 쓰다 보니까 A라는 회사에서 150톤을 썼어요. 근데 B라는 회사는 100톤을 약속을 했는데 50톤밖에 안 썼어. 그러면 이 150톤 쓴 데에서는 추가된 50톤만큼을 이 B라는 데서 사와야 됩니다. 주식 거래하듯이. 이게 지금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국제적인 이 규제가 되고도 있고, 이제는 하나의 법률로 강력히 앞으로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탄소세.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는 좋은 제품들, 우수한 제품들이 이미 유럽 시장에 갈 때는 생산하면서 발생된 탄소, 전기료라든가 연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료라든가 이런 에너지원들에 대해서 금액으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관세의 별개로 탄소 국경세라고 해서, 이게 실제 2026년 올해까지는 그냥 시공으로 해서 6개 혹은 7개 항목, 특히 가장 크게 맞은 게 천연입니다.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원을 쓰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전 품목에 쓰겠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유럽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영국도 이제 시행을 하겠다. 또 미국도 시행을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가슴 아픈 게, 지금 관세 전쟁으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거 별개로 이러한 이제 어떤 기후 환경적인 이런 그 규제까지 더 가중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그럼 기업들은 뭐를 해야 되는지, 이건 뭐 요새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고 ESG죠, 아리백이죠. 아리백으로 막 더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지자체에 우리가 회의를 가면요,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차원도 그렇지만 회사에서 규제가 강화되니까 과태료를 부과가 되는, 뭐 과태료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것은 또 모순이지만 이제는 이게 서서히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실행 방안은 뭐 측정량 관리라든가 뭐 ESG 뭐 등등 그런 내용들은 또 각각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만약에 회사에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 초청을 해서 그런 내용들로 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미 큰 대기업에서는 이게 하나의 큰 과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제로 나와 있어서 좀 하고 있다는 거. 미안한데 제가 시계가 없어서 좀 나눴어요. 마무리 제가 계속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거리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으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규제 때문에 또 어떤 뭐 제도적으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함으로 해서 기업에서 얻어지는 가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 특히 중국에는 7개 지역에 총 영사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북경에 있으면서 대사관에서 각 총영사관을 이제 같이 대사님하고 이렇게 경제 공사들하고 이렇게 도움대사 돌아서 뭘 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변해가는 이런 기후 또 환경법이라든가 이런 이 어떻게 보면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재미있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해외에 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동성 청도 지역을 갔습니다. 총영사관에 가서 기업들 거기 있는 기업 한 200여 분들 모셔놓고 그 설명회를 하는데 어떤 영어 사장님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래요. 박사님 죽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김치 공장이 있어요. 김치 공장. 우리는 매번 이 정부에서 나와서 감독하고 맨날 과태료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잘못하셔서 그런가요?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파파라치 아시죠? 파파라치는 뭐예요? 원래 사진 찍어서 이렇게 뭐 돈거래도 하고 있는데 중국에는 지금 환파라치가 있습니다. 환경파라치. 그래서 환파라치라고 하는데 자기 회사에서 나가는 오폐수 또 배출되는 대기 오염 이것을 누가 잘 알아요? 자기들이 제일 잘 알아. 근데 이걸 신고를 해. 신고하면 포상을 줘. 그렇게 해서 당하고 있는 기업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러한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좋지만 앞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그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정부 지원 정책이 많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혹시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을 하셨던 분 계실까요? 이 중에?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정책이나 이것들이 제가 아까 제 경력 중에 하나가 저는 LG 삼성 대기업에 있다가 대학 교수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현업에서 문제 또 교수가 뭐를 알려줘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수 평가를 해요. 요새 학생들이 몇 년 전부터 하는데 여기 또 교수님들이 많이 와 계실 텐데 교수 평가를 하면 저는 95점 이상이 나와요. 왜냐면요. 50분 수업에 저는 40분 수업을 하고 10분, 15분은 뭐를 하냐면 LG 삼성에서 채용을 할 때 예상 면접을 아이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이것은 지금 안 배워. 이건 크게 필요 없다는 표현보다는 이거보다는 현재는 이게 트렌드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 삼성이나 LG라는 큰 대기업에서 쓰는 것들은 바로 파생돼서 현업에서 쓰고 있다는 거. 근데 학교는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규제 샌드박스가 그거예요. 정책으로 묶여서 뭔가 좋은 기술이 있는데도 사회에 반영을 못할 때 이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샌드박스가 뭐죠? 우리 놀이터에서 모래로 이렇게 집을 접어놓은 거예요. 놀이시설처럼. 이렇게 졌다 저렇게 졌다. 그래서 샌드박스라는 표현을 줬는데 그 앞에다가 규제를 쓴 거예요.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한시적으로. 근데 현실은 안 그렇죠. 제가 많은 자문을 기업들을 하면서 실제 그거 제도를 의해서 제안서를 썼는데 실제 산자부나 관련 그 관청에서 나와서는 아직도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보다는 그 규제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바뀌어야 될 게 이런 정부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우리 또 관할 또 정부 산하에서 오신 분들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바로 이런 정책이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R&D 지원이라든가 법제도, R&D 지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중국 가게 될 동기도 저는 책을 썼습니다. 2008년에 제가 처음 반도체를 할 때 제가 참고로 볼만한 책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왜? 다 일본에서 그대로 뺏겼기 때문에. 93년도부터 저는 시작을 했는데 불사 참고할 만한 책이 없어서 보니까 일본 거 번역한 걸 이렇게 보다가 안 되겠다. 그때부터 저는 단계별로 사진을 찍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한참 끝에 2008년에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것을 중국의 회장이 본 거예요. 미국이라는 임원들이 그걸 본 겁니다. 봐서 이 저자가 누구냐. 그래서 초청을 해서 특강 요청이 와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뭐 비밀 교섭도 강사도 두기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바로 강의 끝나자마자 차 한잔 하자고 하더니 자기 회사로 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모 대학에 전임을 할 때였었고, 감사합니다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불러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2달 뒤에 또 요청이 왔어요. 3번을 특강을 했습니다. 중국의 그 임원들을 대상으로. 3번째는 갔더니 인사 담당 사장서부터 다 모아놓고 그대로 사인을 해서, 그럼 어쨌든 월급쟁이, 내가 한번 중국의 내 전문성을 한번 펼쳐보겠다. 우리 한국의 좋은 정보라든 걸 펼쳐보겠다 해서 그때 10년 하자는 거를 10년이 되면 뭐 지금 제가 이제 아직 60은 안 됐습니다만, 이건 너무 길어. 5년 하고 다시 연장을 하자. 한 게 바로 그래서 2010년에 해서 2015년까지 하고 제가 2015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러한 R&D에 대해서 지금 그네들은요,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아까도 오늘 신문에 갔다고 한 것처럼 우수 인재들이 지금 다 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의 정책이 기가 막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그럴 텐데, 이 정책을 제가 서울시의 기조실장한테 편하게 얘기를 했더니 기가 막히다.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2012년에 중국에서 그래서 해외 고층 인재로 칭호를 받고 집값서부터 해외 나가는 거, 애들 교육비서부터 다 지원하고 받았는데, 이것은 지원받은 걸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네들이 인재 육성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방법은 뭐냐면요, 그 한국에,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내국인한테 주는 거와 외국인인데, 내국인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을 국내에 들어와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뭐 세금을 냈거나 증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을 썼다든가 등등의 이런 근거. 대신 외국인한테서 이 전문 인재를 해주는 이유는, 그 방법은 박사학위와 또 거기에서 했던 모든 자료, 그러면 최고 만들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하나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햇불 정책이라고 일명. 이거는 우리도 참고해볼 만한 건데, 저도 오늘 오면서 아침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한국 1호, 2호 박사들이 다 외국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지금 하는 건 뭐냐면요, 중국에서 6개 큰 뭐 바이오, 반도체 등등등 생물을 그래서 쭉 선정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 여기는 전문가를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전문가를 어떻게 보면 스카웃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6개 분야를 선정하고, 그 분야에 가장 중국 내에 경쟁력이 있는 국영 그룹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외국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이 사람과 중국 기업과 매칭이 돼서 서로 필요하냐, 이해가 맞았을 때, 전문 기술력이 됐을 때 이거를 국가에서 채용을 해서 돈은 국가에서 지불을 합니다. 일은 그 기업에서 자문을 해주는 역할. 이게 지금 엄청 많은 지금 인재들이, 꼭 한국뿐이 아니고 뭐 외국 유럽 인재들도 지금 중국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사유인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R&D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R&D 지금 여러 가지 현업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법제도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요인물로 나갔고,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마지막에 향후 과제라는 것을 여기 제가 쭉 써놨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것뿐이 아니고 우리 기업이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가 그렇게 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